지난 주말 사전투표 하신 분들 많으시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큰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에 대한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 거센 역풍을 맞고 있죠.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판세 분석과 함께 후보들의 막판 전략, 또 남은 변수는 무엇이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장성철 특임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번 사전투표 논란은 일단 뒤에서 네. 질문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로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지난 19대 대선과 비교해보면 10%포인트 이상 그렇죠. 더 나왔습니다. 네. 의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39.93% 나왔는데 이것은 한 몇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열기가 상당히 높았다.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도 높고 정권 재창출 여론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지층에서는 와, 나가가지고 우리 후보 당선시켜야지라는 생각을 강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각 정당에서 사전 투표를 많이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당에서 뭐 캠페인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네. 사전 투표 해달라고 유세장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전화 홍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포스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네. 온라인상에 투표를 많이 해야 됩니다. 투표해야 우리가 이깁니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고요. 세 번째로는 코로나 때문에 빨리 투표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분비는 그 그렇죠. 당일 말고 먼저 그렇죠. 투표를 하는 게 낫겠다. 그런데 솔직히 사전 투표가 더 많이 붐볐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이제 줄 서가지고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바람도 많이 불었는데 추워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비호감 선거 때문에 사전 투표가 높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비호감 때문에 사전투표가 높았다. 내가 나가서 우리 지지한 후보를 찍어야지 내가 싫어하는 상대편 후보를 떨어뜨릴 수 있어라고도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권 교체 여론과 재창출 여론이 높은 하나의 반증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전투표율도 그렇지만 뭐 지역별 투표율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뭐 여든 야든 지금 각기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여당은 고무대에 있죠. 왜냐하면은 고무대에 있다. 네, 네. 여당은 51.4% 전남 지역에서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광주 지역도 높고 뭐 이제 전북, 전남 이렇게 호남 지역이 상당히 높다. 평균치보다 높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텃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 지역이 지금 사전 투표율이 가장 낮아요. 33.7%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호남 지역이 높은 것은 여당에서는 와, 이거 우리가 반전을 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 지역에서 결집도가 좀 낮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전통적인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생각을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대구, 경북 네. 이런 TK 지역도 네. 좀 평균치보다 좀 낮아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수치가 있더라고요. 광주, 전남, 전북 이 호남 지역의 인구수를 좀 합쳐보니까 네. 490만 명이에요. 네. 그리고 대구와 경북을 합쳐보니까 490만 명으로 거의 비슷해요. 뒤에 뭐 만짜리는 좀 다르겠지만 네. 지금 양측에서 인구가 똑같은데 그 지역에서의 투표율, 사전 투표율이 좀 차이가 났다라는 것은 양측이 다음번 본투표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캠페인을 더 많이 해서 그 강력한 지역 기반에서 더 많은 투표율을 이끌어내야 하느냐라는 선거 전략을 더 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본인들의 전통적인 지역 기반을 TK, PK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TK 지역에서 어느 정도만 지지율만 나오면은 본인들이 좀 유리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490만 명으로 거의 똑같았다면 비슷해요. 그만큼 뭐 박빙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이 사전 투표가 여러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단 말이죠. 네. 주말 새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뭐 너무 시끄러웠어요. 투표 용지를 종이 박스나 쇼핑백에 받거나 기표가 된 투표 용지가 나오거나 일단 여러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요. 투표하러 갔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야외에다가 마련을 해가지고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몸이 안 좋은 분들이 야외 바람 부는 데서 최소한 30분 이상 기다렸다. 이것은
투표소를 야외에다 해서 하나만 설치를 해놨고 네. 두 번째로는 관리하는 사람도 없었다. 관리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서 투표 사무원이 그냥 나눠주고 뭐 하고 하느라고 상당히 바빴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투표 참관인이 없었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투표를 하고 났는데 그것을 보통 투표를 하고 나면 봉투에다 넣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것을 비밀투표니까요. 투표 사무원과 참관인이 투표함에다 넣어야 되는데 네. 그냥 바스켓에 넣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택배 상자에다가 넣는 사람도 있었고 네. 또 어떤 데는요 봉투가 없으니까 쓰레기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표하는 사람들이 아니 투표 사무원한테 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느냐라고 지적을 했더니 아예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 우리 이런 식으로 관리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야당 쪽, 여당 쪽 의원들이 다 항의를 하니 아니 우리는 그냥 매뉴얼대로 했고 당시에 투표 사무원의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이다. 우리는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매뉴얼을 상당히 꼼꼼하게 했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행 연습을 몇 번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한 것은 처음부터 기획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대응도 잘못됐고 해명도 잘못됐다. 한마디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인 부실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네. 이러한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언론에서 취재가 들어가고 각 당에서 항의를 하니까 네. 첫 번째 나왔던 중앙선관위원장의 해명이 뭐냐면 안타깝습니다예요. 잘못했습니다도 아니고 그냥 안타깝습니다. 네.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상황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을 겪은 지가 저희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게 막 맞닥뜨려서 혼란스러운 상황도 아니고 사실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돼 있을 거라고 상식선에서 다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분명히 있었던 것 그렇죠. 이게 같습니다. 잘못하면은요. 지금 야권 일각 그리고 보수 우파 유튜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정 투표까지도 이게 논란이 확산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상당히 초박빙의 대선이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몇 표라도 문제가 되면은 이것은 진 쪽에서의 선거 불복, 부정 선거 의혹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될 만한 게 뭐가 있냐면요. 네. 어느 투표소에서는 가서 이제 투표하는 분이 자 투표용지 주세요 그랬더니 투표용지를 받았는데 보니까 1번 이재명 후보가 기표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투표 사무원한테 왜 이런 투표용지를 주느냐 그랬더니 이거 실수다.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 이런 것도 항의를 하니까 아니 그것도 우리 실수다. 근데 왜 실수가 왜 이재명 후보한테 기표되어 있는 투표용지만 있느냐. 그래서 지금 여야가 이거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고요.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서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서 여야 공이 지금 중앙선관위의 업무 부실을 상당히 좀 질타하고 있다라고 한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이제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뭐 여당이 이제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권에서는 뭐 그런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해 왔던 터라 이번 사전 투표에서의 이런 논란이 더 어떻게 보면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중앙선관위가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중앙선관위는 신뢰를 먹고 사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심판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이것은요. 심판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기구예요. 헌법상 기구가 몇 군데 안 됩니다. 네. 근데 헌법상 기구인데도 이런 식으로 관리했다라는 것은 이게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의지가 없었던 건지 이 부분만큼은 나중에 선거가 끝나더라도 분명히 감사원 감사라든지 어떠한 수사를 통해서 책임 추궁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불편부당하게 선관위가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할 거야라는 믿음과 신뢰를 줘야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나오지 않는데 스스로 자초한 것이 아니냐라는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요, 어젯밤에 긴급하게 다시 한번 사과를 했고요. 네. 오늘 아침 10시에는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말하겠다, 준비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상태인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비밀투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훼손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씁쓸합니다. 네. 자, 오늘 선관위가 발표할 특단의 대책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보통 우리가 투표를 진행하면 후보의 이제 배우자가 같이 투표를 하는 게 뭐 저희의 뭐 관리하던 그렇죠.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번에는 못 봤어요. 없었어요. 네. 네. 그것도 하나의 뭐 비호감 대선의 증거로 얘기하더군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참 특이한 대선인데 네. 처음 보는 대선이다라고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후보의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서 후보 배우자의 비호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후보 배우자들이 본인에게 받은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한 그런 역사상 처음 있는 대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선거 과정 중에 최소한 공식적인 선거 과정 중에서는 후보랑 같이 다니면서 지역에 다니면서 막 본인들을 지지하는 여러 지지자들도 만나고 네. 또한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고요. 사전 투표 첫째 날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만 그냥 조용하게 투표하는 모습만 봤고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배우자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언론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당에서 선거 전략상 후보 배우자가 지금 화면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 내보이면 우리 후보에게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후보 배우자는요, 후보자랑 같이 다니면서 선거운동도 같이 하지만 네. 봉사활동 위주로 또 많이 해요. 그래서 양로원이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무료 급식소 같은 데 가서 급식도 배식하고 또 빨래도 하고 그런 분들 이제 좀 보듬고 이런 식의 활동을 언론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이번 대선만 그칠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에 대선에서 당선된 분의 이제 영부인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이 이제 본격적인 대외 활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러게요. 그것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참 안타까워요. 어쨌든 영부인께서는 외국에 나가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이 되잖아요. 국민 앞에서 나서지 못했는데 과연 외국 정상과의 정상 외교 활동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그런 또 씁쓸함을 남겨준 대선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하나 정정을 할 건 앞서 이제 기표된 용지가 나왔다는 것에 대한 논란. 이재명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 있었지만 국내 윤석열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야권의 주장을 이제 설명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틀 앞으로 대선 남았습니다. 막판 후보들의 전략을 좀 예상해 보신다면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에 집중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수도권의 집중 유세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유능한 경제 전문가다라는 것을 내세울 것 같은데 수도권의 인구가 대략 서울, 경기도, 인천까지 하면은요 2천만 명이 넘어요. 여기가 최대 승부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통적인 지역적인 기반인 TK와 PK에서 본인의 지지율이 예전에 보수우파 후보들의 지지율만큼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집중을 하지만 마지막으로는 TK, PK 지역에서 집중적인 유세를 함으로써 그 지역에서의 투표율과 득표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되게 안타깝게 보시는 거는 이번 대선이 비전과 정책 중심의 대선이 아니라 네거티브 대선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계속 끝날 때까지 네거티브 대선이 될 것 같아요. 계속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대장동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쪽에 여러 가지 새로운 증언들이 나왔어, 녹취록이 나왔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 측도 아니 대장동 비리는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야 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서 네. 양측 간의 네거티브 대선은 끝까지 계속될 것 같다.
그것이 상당히 국민들 보기에는 안타깝고 좀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국민 여러분 한 이틀 남았으니까요. 각 후보들 지금 댁으로 지금 보내드린 여러 가지 선거 홍보물을 좀 보심으로써 누가 대한민국을 향후 5년간 이끌어 나갈 제대로 준비된 지도자인가를 판단해 보시고 3월 9일 날 본투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이제 이틀 남은 이 대선 남은 변수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제 야권 단일화 효과가 얼마나 여든 야든 단일화를 다 이뤘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가 여야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부동층이 많은 걸로 저는 지금 2030 표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여성 유권자들의 투표 향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변수들로 꼽더군요. 네.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단일화는 이제 거의 변수가 다 반영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까지 단일화를 통해서 뭐 지지층이 지역의 진영에 결집을 해서 우리 정권 교체율이 높으니까 보수우파 후보인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할 거야라고 막 얘기를 하지만 네.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측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역풍이 불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로 역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반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일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일도 좀 지났고 상호 정치 공방으로 확전됐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이제 변수가 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 남은 변수를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분들께서 2030 여성층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분들이 아직도 부동층으로 많이 남아 있어서 이틀 동안 어떠한 선거 캠페인을 통해서 누가 더 적임자인지라고 판단을 하면 그분들의 표심은 당일날도 옮겨질 수 있다.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각 당과 후보는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선 이틀 남았습니다. 국민의 선택 지켜보시죠. 대구 가톨릭대 장성철 특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